저 알더라고. 노하우 말씀드릴까요? 전 하루에 5명과 해요. 뭘? 촬영을. 그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뭐 아니, 당연히 그- 유튜브 촬영이잖아. 근데 뭘 이렇게 물어보는 게 너무. 무슨 생각을 아니 하시는 그 외로워서. 진짜 왜 아니 이렇게 나 안 외로워. 외로운 거야? 나 안 외로워. 이거 나갈 것 같아. 근데 그 예를 들면 촬영할 때 오늘은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광석 교수님 모셔봤는데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아니, 저도 요즘 방송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중국 경제가 위기다, 저성장 늪에 빠졌다, 네. 뭐 중진국의 함정이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진짜 중국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 실상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 네. 보니까 IMF에서 지금 중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고 네. 이게 2028년까지 3.4% 성장이 그칠 거다. 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네.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중국 경제 뭐 지금 다 말씀해 주셨네요.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될 만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요. 그 한마디로 그걸 이제 피크 차이나라고 하죠. 피크 차이나. 네, 피크 찍었다. 아. 다시는 고성장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경제 성장률로 봤을 때 뭐 2000년대에는 한때 14%대 성장률을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 뭐 12, 10, 8, 7, 6 떨어지다가 작년 5.2%. 아, 그렇죠. 그리고 올해가 4%대, 네. 4.5%. 성장률로 또 둔화되고 2028년까지 IMF가 전망했는데 3.4%로 내려갈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소위 과거의 고성장은 끝났다. 성장 둔화 혹은 이제 고성장은 끝났으니까 이제 이 중성장 국가로 전락된다. 중 혹은 저성장 국가로 전락되어 간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성장 동력이 많이 좀 꺾여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지금 사실 중국을 제외하고는 미국도 그렇고 뭐 네. 우리나라, 유럽 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걱정인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면서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네. 지난달까지만 해도 중국 경제를 디플레이션이라고 정의 내리진 않았어요. 디플레이션 우려다. 우려. 예. 근데 이번 달 들어서는 그 데이터를 보고 디플레이션 현실화라고 제가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디플레이션의 정의에 부합하려면 중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뭐 1년 정도 연속적으로 기록할 때 그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년 정도의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을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물가 상승률이 최근 뭐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3 이렇게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 계속 기록하고 있고요. 근데 이 소비자 물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행 변수가 제조 물가죠. 아, 그렇죠. 그죠? 제조 물가. 근데 이 제조 물가 PPI가 더 큰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3.5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물가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기록한다. 마치 과거에 일본 경제가 뭐 잃어버린 20년, 30년 경험했던 그런 모습처럼 마이너스 물가를 보인다. 근데 이 가격은 정말 많은 것들을 내포하거든요. 가격이 떨어진다. 근데 세계적으로 고물가 때문에 걱정인데 중국만 나홀로 디플레이션, 물가 하락 때문에 걱정인 거예요. 이런 상황일 정도면 정말 이상한 경쟁거거든요. 소비 자체가 둔화되는 거. 소비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전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죠. 네. 만약에 사과를 판매하는 과일 가게 사장님이라고 예. 했을 때 어떨 때 과일 가격을 떨어뜨리고 싶으세요? 안 팔릴 때 떨어뜨려. 안 팔릴 때입니다. 잘 팔리면 가격을 왜 떨어뜨려요? 그렇죠. 그만큼 중국 경제의 내수가 기업의 신규 투자가 위축되고 가계의 소비가 둔화돼요. 그러니까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 두 개를 더하면 내수인데 네. 이 내수가 쉽게 말하면 수요인데 그렇죠. 수요가 둔화되니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글로벌 경제가 인플레이션으로 걱정인 이 순간에 중국만 이렇게 왜냐하면 글로벌리 많은 나라들이 인플레 압력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중국도 그 인플레 압력을 받긴 받았을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들 국제 유가 오를 때 중국도 받은 거거든요.
근데 받았는데도 중국만 나홀로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니 이건 좀 심각한 디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또 한 가지 제가 보는 견해는 우리나라의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2%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중국에서 2%다. 같은 물가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왜냐하면 중국은 그만큼 고성장이고 그만큼 고금리고 그러니까 어쩌면 목표하는 물가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선진국들의 목표 물가가 몇인지 아세요? 미국은 뭐 2%고. 2%잖아요. 예. 우리나라도 2%예요. 그러니까 그 선진국들이 갖고 있는 선진국들의 중앙은행들이 설정한 가장 최적의 물가 상승률이 2%인 거고. 인플레이션 목표치. 그렇죠. 예. 그런데 다른 주요 신흥국들은 당연히 그 2%를 웃돕니다. 고성장이니까. 그렇죠. 예. 3, 4, 5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비유하면 중국의 물가 상승률이 아까 마이너스 0.5%를 기록했다고 했는데 이 마이너스 0.5가 한국의 마이너스 0.5가 다른 거예요. 심각한 거네요. 그만큼 물가가 많이 떨어지는 건데 뭐 어떤 전문가분들은 왜냐면 저도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다 보니까 네. 댓글로 그런 어디서 다른 전문가들의 표현을 듣고 문의를 주신 분들이 계세요. 뭐라고요? 어떤 전문가분들이 아직 근원 물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아, 헤드라인 말고 근원 물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디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이 목표 물가 자체를 비교해서 봤을 때는 이것은 평범한 국가의 모습이 아니고 이상한 국가의 모습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이 소비자 물가를 남은 기간 전망을 할 때 아까 네, 말씀드린 네. 대로 PPI를 보는데 생산자 물가지수. 생산자 네. 물가지수를 보면은 생산자 물가지수가 보통 2, 3개월 정도 선행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CPI가 그렇죠. 따라오죠. 근데 PPI가 지금 14개월인가 연속 마이너스 행보를 보이는데 최근 마지막 PPI도 마이너스였으니까 지금으로부터 3개월 정도는 CPI도 계속 마이너스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디플레이션 우려가 아니라 디플레이션 현실화에 네. 무게를 두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나머지 변수는 그럼 괜찮나 봤더니 성장률도 둔화되죠. 네. 소비도 둔화되고 그러게요. 고정자산 투자죠. 네. 신규 투자가 위축되고 수출도 녹록치 않고 기업들은 떠나고요. 탈중국 러시아. 그렇죠. 이런 현상들이 맞물려서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니까 이게 과잉 생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수요가 부진함에 따라 나타나는 물가 하락이기 때문에 이것은 디플레이션 현실화로 가정하고 대응책을 고민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그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뭐 파산 신청을 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게 연쇄적으로 도미노 부동산발 위기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워낙 중국 경제가 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면 크게 뭐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주로 이제 주거용 부동산을 잘 아시죠?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 주거용 부동산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이슈가 지산이죠. 지식재산센터 네. 그리고 뭐 상가, 오피스 이런 거고 미국에서의 현안은 오피스고요. 우리나라에서의 현안은 지산이고요. 근데 중국에서의 현안은 뭐 이런 것들도 다 현안입니다. 근데 주거용 상업용 부동산 말고 네. 또 하나가 있는데 인프라입니다. 인프라. 그러니까 이런 건설이라는 것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것도 연구자마다 달라요. 이게 뭐냐면 어디까지를 부동산 산업으로 가정할 거냐에 아. 따라서 네. 여기까지도 포함하자라고 하면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업도 포함해야 된다. 벽돌 공장, 벽돌진 만드는 것도 포함해야 된다. 그것까지 포함할 건지 아니면 건설업체의 매출만 가지고 판단할 것인지 이것에 따라서 그 비중의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어떤 나라보다 중국 경제만큼 부동산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없어요. 네. 근데 그동안 부동산 산업에 기대어서 성장세를 가져왔는데 최근 한 2, 3년 동안 부동산 시장이 계속 냉각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조치들을 단행하고요.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하고 높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영하는데 이 와중에 중국은 더 완화, 금리 인하, 지급준비율 인하 네. 이런 식으로 해도 부동산 시장이 플러스로 개선되지 않아요.
이걸 이른바 유동성 함정이라고 보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부실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려면 펀더멘털을 보려면 말 그대로 부동산 경기 자체가 회복돼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부동산 경기가 지금 계속 회복되지 않은 채 네. 유지되고 있으니까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부실 문제는 남아 있어요. 지금 하나 둘 터지지만 않는 거예요. 근데 남아 있는 현상을 뭐라고 볼 것인가? 남아 있는 현상이 더 중국 경기를 위축시키는 거죠. 뭔가 잠재된 리스크, 뭐 빙산의 일각처럼 지금 드러난 건 요만큼 일각이고 밑에가 좀 더 큰 그런 맞아요. 리스크들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이게 예를 들면 이제 경제학적으로 좀 설명을 네. 해본다면 우리나라도 지금 부동산 PF 문제가 있고 최근에 그렇죠. 미국도 이제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부동산 부실 문제가 우려가 되면 거기서 끝나면은 타격이 덜해요. 근데 많은 이 건설업체들이 빚져서 건설했단 말이야. 그렇죠. 다 PF라고 해서. 그러면 그쵸 PF. 그러면 빚진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상실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차주가 그럼 못 갚으면 그게 무슨 문제로 불거져요? 은행권까지 다 그렇죠. 이어지죠. 금융부실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금융부실로 연결이 돼서 심각하게 대출을 못 갚거나 하게 되면 금융위기가 오는 거죠. 네. 근데 금융위기가 오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대응을 해요. 그러면 정책에 예산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더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또 정부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네요. 아, 이거 악순환이네요. 그리고 다른 경기 부양 영역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게 더 이쪽으로 더 많이 투입되는 약간 거죠. 풍선 효과처럼.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한 가지는 정부 대응이고요. 또 두 번째는요. 금융기관의 대응이 있어요. 그렇죠. 금융사들은 당연히 이런 부동산 부실 문제가 자기 은행에게 오지 않도록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뭐 합니까? 대출 태도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대출 규제가 더 세질 수도 있고. 금융사 스스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한테 대출해 줄까? 이런 걸 고려할 때, 건설 사업자 등록 중에 있으면 빼자. 이런 그 대출을 까다롭게 해줘요. 왜냐면 내 리스크를 테이크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리스크를 테이크하지 않기 위해서 대출을 까다롭게 해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 돈이 공급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가게 자체도 사실 대출로 이렇게 영위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죠. 여기에서도 소비라든지 수요 자체가 둔화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그러니까 멀쩡한 기술 기업, 인공지능 스타트업들도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경기를 더 둔화시키는 거죠. 이게 제가 정리한다면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이 부실 문제 현재까지 남아있고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가 회복된 적이 없으니까. 네. 근데 이 부실이 금융부실로 연결될까? 금융위기까지는 안 올 수 있다. 그러나 이게 결과적으로는 경기를 더 위축시킨다. 그래서 지금 이 중국 경제가 더 불안하다라고 보고 있는 네. 몇 가지 배경이 바로 이런 것이고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져 있고 부동산 경기가 지금 아직도 마이너스인데 매매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전년동월보다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하니까 그러면 이 디플레이션의 늪과 또 부동산 시장의 이 경착륙을 막으려면 중국 입장에서 뭘 해야 돼요? 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을 더 공급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왔는데도 이게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이게 디플레이션이고 유동성 함정인 거죠. 아무리 유동성을 공급해도 해결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 경제가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당장 이게 뭔가 다른 계기를 만나서 회복될 여지가 쉽지 않겠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중국 경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중국 증시도 사실 올해 들어서만 시가총액이 2,000조 원이 증발을 했고 맞아요. 중국 증시 투자자를 이제 부추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항의도 세지고 불만 높아질 엄청나죠. 수밖에 없고 아니 뭐 네. 지급 준비를 인하하고 경기 부양책을 제시를 해도 도무지 경제도 그렇고 증시도 네. 그렇고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까 네.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뭐 일시적인 반등은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네. 뭐 여러 가지 요소가 달라지면. 근데 중장기적으로 중국 경제가 이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거라고 가정한다면 중국 경제가 더 추가적으로 지금은 4%대 중반 성장이지만 네. 4% 초반, 3% 이렇게 저성장으로 안착되는 국면, 또 많은 중국에 투자했던 해외 직접 자본을 투입해서 공장 증설했던 이런 기업들이 떠나는 일만 있다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안 좋은 요소들만 반복된다면 중국 경제가
당장 살아날 기미를 찾을 수 없고 네. 중요한 것은 중국 주식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어쨌든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중국 주식이 회복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네. 그러나 몇몇 모멘텀들은 있어요. 지금까지도 중국이 리오프닝의 효과가 다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리오프닝에 따른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거나, 그러니까 미국이 예를 들어서 금리를 인하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왜냐면 우리나라의 한미 기준금리 격차도 2%포인트로 최대치로 벌어졌는데, 네. 근데 우리는 나름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미국과 중국의 금리 차는 어떨까요? 미국은 올릴 때 중국은 오히려 떨어뜨렸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인하하는 그런 과정에서 또 다른 기점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시적인 그런 경로에서 주가가 반등하거나 하는 일이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놓고 봤을 때 중국 주식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도 들어오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희박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교수님은 뭐 일시적인 반등 모멘텀은 있겠으나 네. 중국 경제가 추세적으로 살아나기는 쉽지 않을 거고 네. 중국 증시 역시도 좀 당분간은 좀 우상향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아까 유동성 함정 말씀을 계속 많이 네. 말씀드리니까 함정에 빠진 거예요. 유동성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증시를 부양시킬 최적의 수단이 뭘까요? 금리 인하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그것도 유동성인데. 유동성이죠. 네. 근데 유동성을 그렇게 남발했는데도 증시가 회복이 안 된 상태인데 그러면 이 상태에서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또 일본인데 네. 일본 같은 경우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만났을 때 세계적으로 제로금리로 끌어내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일본은 지금으로부터 약 7년 넘게 금리 인하를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금리 인하를 한 적이 없는 게 아니라 금리 인하를 못 했죠. 이미 7년 전부터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도입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총은 있는데 총탄이 없는 거예요. 네. 중국 같은 경우도 이미 유동성을 많이 공급했고 지급준비율도 더 내리면 안 될 만큼 내렸는데 추가적으로 부양시킬 만한 카드가 별로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함정에 빠졌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물가를 적정하게 올리기 위해서라도 유동성을 추가적으로 공급하거나 금리를 인하하면 되는데 그렇죠. 카드가 없죠. 부동산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인하하거나 뭔가 뭐 더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거나 하면 되는데 재정 난에 있고 국가 채무 정말 심각하고 유동성도 이미 다 공급했는데 그 다음 카드가 없는 거죠.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통화정책, 재정정책 지금 다 써봤는데 네. 약발이 안 먹히는 거고 추가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는 거죠.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자다 일어났어요. 네. 그러면 조금 멋있어질 여지가 있죠. 자다 일어난 왁스라도 바르고 뭐 이렇게 옷도 예쁘게 입고 자, 멋있어질 여지가 있죠. 근데 제가 그렇죠. 지금 여기가 맥스예요, 제가. 지금 맥스라 더 멋있어질 수가 없어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더 멋있어집니까? 그러니까 거기 끝난 거예요. 다 쓴 거예요, 카드. 의외로 자다 일어났을 때 더 멋있으신 거 아니에요? 보셨나요? 아이고. 야, 악마였어요. 네.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쓸 카드를 다 쓴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게 뭐 그러니까 다른 모멘텀들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모멘텀이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중국 경제가 이렇게 된 요인으로 또 두 번째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패권 전쟁, 미국과의 네. 패권 전쟁. 아니요. 내가 더 많이 마셨는데 조카 같은 사람이 누나라고. 나 말 돌리지 마. 오늘 중국 얘기를 해서 찍먹이에요? 이 차를 중국집으로 그렇죠. 있구나. 있어요. 저녁 6시라는 기준이 있죠. 아니 이거 괜찮아요? 유튜브는 유튜브답게 해요. 저 아시죠? 유튜브 할 때 FOMC 회의 분석할 때는 네. 4시에 발표되잖아요. 3시 55분에 알람 맞춰요.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머리가 이렇게 돼요. 죄송합니다. 목소리도 완전 깔아져가지고 또 한 30분 이렇게 쭉 분석 들어가잖아요. 그때쯤에 이제 머리가 안정화 되거든요. 한번 제가 드립 친 게 있는데 물가 안정은 안 되는데 제 머리 스타일은 안정이 되네.
팬분들 엄청 많죠. 뭘 말해야 돼. 표정 뭘. 팬 많죠. 어디 뭐 그런 걸 어머니, 물어봐. 어머니. 약간 이런 한 표정이었는데 50대 어머니. 잠깐만. 다리 하면 김광석인데. 안 보고 싶은데. 아무튼 이건 다 인정해요. 네? 네. 그 테니스장에서 중국 춘제 끝나고 이제 중국 증시 중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고성장이 끝나고 저성장화되는 쉽게 말하면 노령화되는 그런 모습과 대봉쇄 이후에 리오프닝 되는 현상과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도미노 부실 문제가 중국의 금융위기로 번질까 하는 질병적인 이슈는 다른 거예요. 저는 이 세 가지 구분해서 봤어요. 난 다 말았어. 일시적으로 반등할 수는 있지만 떨어질 가능성이 뭐 그렇게 하자. 엉덩이가 예쁜 걸로. 아니, 이건 아닌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기 아까 엉덩이 없지하니까. 방송을 잘하시네요. 근데 우리 이 방송 오래 하지 않으셨어요? 경제 쪽에서는 15년. 그 전에는 뭐 하셨나요? 그전에 처음에 방송 입문은 TVN 예능. 예능 하셨어요? 예능. 그러니까 뉴스 얼굴이 있어요. 약간 알려고 그 신뢰감? 뉴스 얼굴 나는 신뢰감이 제로야. 그게 제로라는 게 아니라 갑자기 술 땡기네. 그 얼굴에 그 특징이 있는데 뒤지라고.